자, 오늘이 2015년 4월 16일입니다. 정확히 1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1주기가 됐는데 뭐 추모 행사가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유족들은 정부의 대응에 굉장히 지금 실망을 해서 팽목항에 그 추모했던 그 곳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오늘 방문했었고 대통령 온다는 걸 듣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뭐 시행령 폐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 전이라고 전혀 바뀐 게 없다. 대통령이 뭐 사과하고 자기 책임이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전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안산에 위치한 그 합동분향소도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 유승민 원내대표 이완구 총리 다 거부당했습니다. 저기 광옥이용이 보낸 조화는 박살났더구만. 어딘가 누구야? 한광옥. 아 그래? 그러니까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지. 그런 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한 거죠. 지금 제가 시청에 있다 왔는데요. 시청하고 광화문에 시민들이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꽤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제가 있었을 그 시간대에 공간 확보가 안 돼가지고요. 지금 엄청나게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또 차벽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가끔 나오는 얘기가 관제 데모잖아. 근데 일련의 분위기들이 지난 광우병 촛불 시위 때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해가지고 점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거리로 나가는 분위기들이 점점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차 놓고 오는데 네. 그 우리 동네에 난곡 버스 종점이 있어. 거기에 어떤 분이 혼자서 피켓 들고 잊지 맙시다 하고 피켓 들고 홍보라고 해야 되나? 1인 시위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한 분이 되게 나이 많으신 할머님께서 그거 하시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강릉에 갔다 왔는데 강릉 경찰서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지긋하신 분이 혼자서 피켓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관공서 민원 해결 안 돼가지고 하시는 건 줄 알고 차를 가까이 대보니까는 세월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라디오에서도 이제 제가 라디오를 되게 즐겨 듣는데 뭐 CBS 음악 FM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주기 추모 분위기고 세월호 1년 추모 분위기고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도 굉장히 오늘은 무겁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신대방역 사거리에서 모 보궐선거 후보가 열심히 나머지 후보들은 오늘 안 하기로 했었다며. 선거운동을 하더라고. 그분? 그분. 그래요. 어쨌든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꽃다운 청춘의 목숨을 일찍 잃은 많은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그리고 유민 아버님 있잖아요. 네. 유민 학생 아버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저희 EJ 팀에서 새로 런칭한 그네 탓, 그게 왜 내 탓이야. 네. 그 방송에서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이 슬프고 좀 욱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세월호 인양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는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반대표 던졌던데? 이 박사 가끔 추천 가시잖아. 네. 김진태 사무실 가가지고 모시면 얘기 좀 하자고 그래 좀. 물론 사무실에 없겠지만. 몰라. 그렇게 까불다가 홍준표 꼴라. 나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뭐 인양이 뭐 당연히 이루어져서 진실을 밝혀야겠죠, 그렇죠? 지금 재판장에서 자꾸 이제 증언들이 엇갈리니까 인양을 하지 않으면 진실을 절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근데 세월호 1주기고 나라가 정말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박 대통령께서 이 와중에 또 해외를 나가신답니다. 야, MB하고 뭐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뭐 시끄러운 거 입었으면 나가려 그래. 나가는 거 엄청 좋아해. 가서 또 뭐 패션쇼 하려고 그러나? 기본 아닙니까, 지금. 이럴 때는 있어야죠. 아니, 세월호 1주기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니잖아. 성한족을 갑자기 터다 쳐. 세월호 1주기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날짜를 왜 씨발 앞에 4월 16일에 잡았냐고.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외국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쳐.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 양에도 못 구할 그 정도였나? 그럼 또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야 이거. 야, 딴 나라에서 진짜 유명 프로 스포츠 구단, 그다음에 셀럽들 다 추모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작 그렇죠. 근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와중에 집을 비우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3개국 처음에 순방이었거든. 그게 한 개국 늘어난 거야. 아이고야. 16일 안 가도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거기다 대고 알았어 갈게. 뭐냐고 이게. 이거 날짜를 조정하면 되는데 조정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 지금 자 박 대통령이 나라를 지금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다음에 이 박 대통령이 자리 없을 때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이 누구야? 국무총리. 완구 아니야. 아니면 비서실장. 이거 두 사람이죠. 네. 근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둘 다 지금 비리잖아. 비리 연루돼 있잖아. 비리 의혹에 쌓인 사람이야. 아니야. 비서실장은 전임이야. 현직도 얘기했잖아. 맞다. 그러니까 현직도 이제 얘기됐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의혹에 쌓여 있는데 이게 여기다 자리를 정상이야, 비우면 이게 어떡해. 정상이 아니지. 그리고 지금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양 국정을 운영할 지금 능력이 없어. 왜냐면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 했으니까. 거짓말을 또 해야 되거든. 그게 뭐냐, 공무원들이, 국무총리실 사람들이, 이완구 말 듣겠어? 말 안 듣지. 아니, 씨발, 니나 잘해, 이 느낌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당연히. 아이, 부정부패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그 얘기한 게 누군데, 그 리스트에 올라갔으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나라를 비운다고 하니까. 완구형 짤방 존나 웃긴 거 있잖아. 부정부패와 마주쳤다. 거울. 엘리베이터인가 거울인가 보고 있는 거. 아니, 야, 난 진짜 이런 거 겪을 때마다, 야, 우리 대통령이 정말 너무 머릿속이 백지가 아닌가. 하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맑고 순수하신 분이지. 유현진도 벌금 낼 까고 하면서 제키 로빈슨데이에 노란 배지 달고 나왔고, 추신수 부인도 노란 배지 뭐 달자 그런 얘기 했었고, 해리도 자기 트위터에다가 그거 딱 걸어놓고 있는데, 노란 리본 걸어놓고 있는데, 대통령은, 걸스데이가 대통령보다 나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줘야 될 사람인데, 아니, 해리만도 못하게 행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걸스데이가 낫다니까 더. 아니, 우리 충분히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약속을 했다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양해 구하면 되는 거야. 뭐 굳이 가서 또 뭐 하려고? MOU 체결하려고? 아니, 내가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봤는데, 인조 때,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적이 있는데, 이조 판서가 제안을 해요. 국가가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고. 근데, 예관한테 물어보더니,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 인조 그 족같은 인간도 그걸 해주던데. 인조도 했어? 그래. 와, 나 그거 보고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다. 에이. 그리고 오늘, 김무성 대표하고, 독도에 따르더라고. 아까 오후에 올라와서. 평범한 갔다 와가지고. 원래 급하게. 속보로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기 전에, 뭔가 인사적 조치를 단행하고 갈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니, 그럼 독대를 갑자기 왜 해? 그렇잖아. 갑자기 그렇죠. 무성이 오빠가 보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랬나봐. 정말 그랬나 봐.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야, 결과는 뭐냐면, 내가 갔다 와서 얘기할게야. 그럴 것 같으면 씨발 독대를 왜 해? 그냥 갔다 와서 얘기하면 되지. 국민들 낚은 거야, 씨발. 아니, 전화 존나게 하다가, 야, 중요한 얘기를 만나서 해. 이거랑 뭐가 달라? 그거야. 나 참 답답하네. 독대를 왜 했어? 그치, 독대에서 이제 우울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게 무성 오빠밖에 없어. 팽목항도 갔다 와서 마음도 아프고 시국도 뒤숭숭한데 오빠 위로해줘. 이것도 아니고. 야, 독대를 내가 박 대통령의 능력을 너무 높게 봤다. 야, 갔다 와서 말할 것 같은 뭐하러 말을? 참나.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얘기는 그만합시다. 박 대통령이 이제 본인도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자기는 돈 안 썼다 그러죠. 밑에 애들이 아니 홍문종 7억 그 돈을 3억이야? 씨발 그 돈을 다 혼자 먹고 쓰고. 아유, 그럼. 야, 우리 로비스트 특집 때 얘기했지만 로비스트들이 그 자금으로 받은 거 가격 낮추는데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사 문제 이야기 봅시다. 시사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완종 자살 사건에 이은 파문. 정말 엄청납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 뭔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이 성완종 회장, 지난 시간 녹음한 날이 성완종 회장 자살한 당일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런 없었어. 오후 3시인가에 시신이 발견됐고, 저희가 저녁 때.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고, 당시에 경향신문에 어떤, 폭로성 발언도 나오지 않았고,
또 메모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라서 우리가 그냥 안타깝다 이런 얘기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업인이기 때문에 성한종 회장이 비자금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을 저희가 했습니다. 딱 불거졌지 않습니까? 또 하나 와이로는 장부와 함께 간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성완종 리스트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리스트는 사실 그 메모는 장부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99% 따로 장부가 존재합니다.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자기 머릿속으로만 기억해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요. 반드시 장부가 있어요. 장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까지면 이제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이례적으로 특검 하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왜죠? 이건 근데 정말 잘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야당이 특검 얘기를 안 하고 있냐. 첫 번째, 야당도 캥기는 게 있다. 그치. 와이로는 양방향으로 와이로를 갔다. 한쪽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이로는 무조건 양쪽에 주는 거예요. 이 두께는 좀 다르겠지만. 두께는 많이 다르죠. 두께는 다르지만 이쪽에 비타가 갔으면 그럼. 이쪽엔 봉투라도 하나 갔겠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던 그 선거 때 한나라당 차떼기했을 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10분의 1 정도 됐잖아. 있었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홍준표한테 1억 줬다. 그러면 야권 누구한테 1,000만 원 줬어.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물타기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런데 야권의 어떤 대선 자금도 수사하자고. 그건 나오면 하면 되지. 미친 지랄하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왜 까져 그래? 나오면 해. 당연히 해야 되지. 물귀신 나오면. 작전이지 뭐. 일단 작전이지. 까지부터 하면 되잖아. 이거는 지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아주 여론을 호도하는 작전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당도 캥기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속시적이 말하면 그 홍준표한테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윤수모. 예. 예. 그 기자인가? 양반이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희대에 오버를 했던 그런 기자지. 근데 이 양반이 사실 정치적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버 터뜨리기 전에도 좀 정치적인 색깔을 좀 나타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양반이었고, 또 이 양반이 책을 썼는 게 무슨 친박 몇천일 쓰고 하여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아일보 나와가지고, 서청원 의원실에도 있었고, 또 경남기업에, 지금 찾아보시면 경남기업 이사침 나옵니다. 이사로도 있었고. 그래서 홍준표가 그거 갖고서는 핑계 대는 거 아니야? 핑계 대는데, 어쨌든, 지금 전달자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예. 다른 사람은 그냥 딱 숫자만 적었지만 홍준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까지 나왔어. 난 하나를 사랑하니까 줬다 그랬잖아. 거의 홍준표는 다 나왔어요. 홍준표는 제 1빠따라 아마 수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양반을 4개로 줬다 이거지. 자, 이렇게 봅시다. 근데 경남 기업에 그 사람만 간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김한길 의원 보좌관 출신도 가 있습니다. 또 조배석 의원 민주당이지. 출신 보좌관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야당하고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캥기니까 이렇게 그걸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전략적 접근이다. 저는 이거라고 봐요. 두 번째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는 거지. 언제까지? 내년 총선까지. 그래서 이기겠다는 거야. 이 카드를 그렇지, 놓치지 않겠다는 거야. 들고서는 야권에서 패를 살살살 까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뭐냐? 야, 당장에 지금 보궐선거도 확 판이 뒤집힐 그럼. 마당에. 야, 봐봐. 자, 그럼 검찰 못 믿어, 씨발. 바로 특검해. 그럼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검 기간이. 있죠. 자, 모자랐다. 한 차례 연장하자. 그래도 기간이 있어. 그런데 검찰 수사를 보고 특검을 하자 그러면 그 기간이 존나 늘어납니다. 그렇죠. 야권은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 이걸 가지고. 홍준표 거 다 까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또 뚜껑 싹 열어가지고 자 다시 갑시다 레이스. 그렇지. 이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말이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또 제대로 나왔다 해도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그래도 시민단체, 야권, 국민들이 여기 반발합니다.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검찰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놓아도 안 믿어요, 국민들이. 그렇지. 그럼 어떻게 가? 특검으로 가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부터 해보고 그럼 검찰부터 시간을 끄는 다 거야. 해보고. 존나 시질 끌어가지고. 가져와봐. 이 별론데 딴 거 가져와봐.
아, 이거 별론데? 야, 이거 좀 새 걸로 가야겠는데? 그래서 특검하는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문무일 특별수사 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팀이 나름 잘 짜여졌다.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개판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한편으로는 이 양반하고 또 성한종 자원외교 담당했던 특수부장검사 MB 정권대 그런 거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뭐 검찰 수사를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새정치연합은 특검은 지금 당장 요구하면 안 돼. 끝나고 나서 당연히 미진하지. 그럼 그때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물론 누더기로 통과돼가지고 뭐시고 그런데 상설특검법은 일단은 뭐 발의되면 이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검찰이 특검의 결과를 특별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족같았어. 똑같아. 그런데 씨발 특검을 안 받아? 그러면 또 존나게 이 새끼들 존나 까이거든. 그러니까 그치. 쉽지 않을 거야. 특검을 안 받기가. 그래서 특검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뭐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신뢰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특검이 제대로 된 적이 있나?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이거 왜? 결국은 대통령 임명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검 추천위원회 야당이 몇 명 안 돼요, 인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뻔한 뻔짜지 뭐. 다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에 있는 이런 시스템 말고 아예 특별법을 갖고 하고 특별수사 검사를 하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그건 뭐 절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겠지. 왜냐면 작년에 합의해서 통과시켰는 걸 그러면 씨발 그때 합의 왜 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속까지 났더라도 새정치연합은 이거를 전략적으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길게 가고 또 특검을 나중에 하는 것은 아주 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저 완구 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왕구 형이요? 좆됐지 뭐. 아니, 멘탈은 좋던데 그 양반? 왕구 형이 네. 계속 지금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잖아. 그렇지. 야, 이 양반 아니 뻔뻔해. 멘탈 너무 좋아. 그 충청도 말투라며 그게. 야 봐봐. 야, 순식간에 진짜 멍청도라는 말을 진짜로 만드는 거요? 이게 제가 아까 장부가 반드시 존재한다 했잖아요. 네. 예. 그럼 이런 의문이 들어. 그러면 씨발 장부를 까지? 그잖아. 그렇지. 예. 아니면은 장부 까면 되잖아. 전날에 기자회견 했잖아. 네. 그때까지. 왜 안 아니면 깠을까? 따로 자살하지 말고 그날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지. 왜 장부를 까지 않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부족한 메모와 언론 인터뷰만 남기고 자살을 했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 왜 그랬을까? 다잉 메시지다. 빙고. 뭐냐. 우리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폭탄을 들고 있으면 이게 폭탄이지. 던지면 폭탄이 아니라고. 이 양반은 지금 폭탄을 반만 던진 거예요. 반은 어딘가에 있어. 아이고, 그럼. 아직 왜? 안 터졌어. 왜? 이제, 내 가족하고, 내 아들하고, 우리 마누라, 또 우리 그룹은 더 이상 건들지 말란 말이야. 이런 메시지예요. 그 인터뷰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 얘기, 그 다음에 와이프 얘기 나오고 그쵸.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가 있잖아, 그 안에. 저는 분명히 측근들이나 가족들에게 장부의 존재를 알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봐요. 그리고 장부도, 나 같으면 여러 개로 나눠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이나 청와대나 이완구나 모를까요? 안다고. 알지. 총이 있으면 아는 거지. 뭔가 뒤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 더 이상 들어오면 씨발 다 까버린다.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완구가 그 태안시 태안 의회 의원들에게 총 15차례나 전화 걸었잖아. 왜 했겠어? 존나 씨발 뜨끔한 거야. 캥기는 거야. 똥줄 타잖아. 똥줄 타는 거지 그럼. 나 총리인데, 이봐요. 잠깐만, 이거 얘기 좀 해줘봐, 나한테. 성 회장의 폭로, 또 메모 이거 말고는 사실 증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완구가 성 회장이 이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 뭐 장부가 있다고 말을 했는지 존나 궁금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거 장부의 존재 여부를 말하지 않은 것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거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혼자 죽어서 끝내겠다. 그거는 뭐 신뢰라든가 한국 정치의 바로섬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회사를 지키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아마 크지 크게 않을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또 비자금 장부가 까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박 대통령 2012년 대선 자금도 까발려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너무 큰 폭탄인데. 그럼 검찰은 덮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정권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부실해질 밖에 없다는 얘기지. 봐요. 맨 처음에 메모 발견됐잖아. 메모 주머니에서 서기장 주머니 메모에서. 근데 경찰이 먼저 발견했죠? 위에 검찰에 올렸을 거 아니야. 올렸죠. 근데 그 유족들이 경찰한테 메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 달라 그랬다고. 근데 검찰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유족이 그러면 열람 복사라도 하게 달라.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왜? 어이구. 검찰에서. 왜? 그러니까 들어봐. 거부했죠? 그리고 나서 경향신문이 까니까 그때 가서야 검찰이 메모가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경향신문이 안 깠으면 검찰이 안 검찰이 해주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아, 그러면은 유가족한테 우리한테 메모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얘기를 안 했다는 거네.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걸 알았다니까 유가족은. 그러니까 달라니까 경찰한테 들었다고. 달라니까 네. 계속 안 줬다는 거야. 잠깐 보자니까 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검찰에서 이거 폐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그거 없었는데? 어. 그만이지 뭐 씨바. 아유, 너무 검찰을 나쁘게 보는 거 아니야? 나빠 검찰 대한민국 검찰. 뭐 좋아? 늘 그랬어 그 새끼들. 그러니까 경찰 소리 듣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겠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뭐 이루어지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일은 좀 기간 동안 있었던 비슷한 유의 일과 좀 다르게 매우 스펙타클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뭐 경향에서 그 기사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JTBC가 녹취를 갖다 공개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이게 마치 무슨 드라마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JTBC 녹취록은 알 권리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난 조금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좀 왜냐면 무리수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향이 아니고 뭐 조선이나 동아가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의심 나가지고 깔 수도 있어. 근데 경향이 갖고 있었잖아. 그리고 계속 하나씩 터트리는 것은 경향이 이건 아주 작전이었거든. 그러니까 경향이 맨 처음에 다 깠어봐. 그러면 한 방에 처리가 되잖아. 이왕구나 이런 사람 거기에 맞춰서 해명을 했을 거라고. 그렇지. 그런데 다 한꺼번에 안 까고 조금씩 까니까 이왕구 거짓말, 홍준표 거짓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이스 까고 에이스 그렇지. 까고 에이스 까고 너무- 들어가야 되는데. 경향신문으로서는 너무 잘한 거야 이거. 지금은 다 까발려졌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경향신문 사보는 게 재미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너무 잘한 건데. 야, 그 엠바고 때문에 얼마나 난리 났었는데. 아니 그리고 또 봐. 경향신문 이거를 공개 안 한다고 말 안 했어. 하긴 하겠다고 했어. 아니, 오늘 한다 그랬잖아. 어. 오늘 한다 그랬는데 굳이 JTBC가 그 뭐 한 12시간 전에 이걸 굳이 해야 되냐. 그것도 정상적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 B로 뺐잖아, B로. B로 그것도 이거 범죄지 이거는. 빼가지고 또 김인성이 이거 빼낸 것도 경향신문에 협조 요청해 경향신문이 이제 넘겨준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돌려줘야지. 이거 지가 왜 지 마음대로 이거를 빼가지고 JTBC 넘겨주나? 그리고 또 JTBC 넘겨줄 때 경향신문이 이제 내일 보도한다 했으니까 전문을. 그러고 나서 하라 그랬거든? 근데 이걸 그냥 그 돼버렸어요. 약속도 지켜지지가 않아. 이건 언론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조선이나 동아가 갖고 있으면은 의심 나서 깔 수도 있어요. 근데 경향신문이 갖고 있었고 몇 시간 후에다 다 깐다 그랬는데 이건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JTBC가 갖고 있었는데 경향신문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뒤로 빼가지고 쓱 했어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특종을 훔친 거라 볼 수 있지. 유족들도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족들이 2부 시작하기 전까지 결국에는- 계속 전화를 했는데 그걸 강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특종 경쟁의 일환이었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 근데 유족들의 반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한종 회장이 뭐 지금 이렇게 자살을 했으니까 뭐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부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 아니야. 제공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 알 걸 위해서 오픈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 다만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경향신문을 갖고 있었던 걸 이렇게 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도둑질이다. 나는 그렇게 봐서 이건 조금 좀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가지 생각났던 게, 초원복국집 사건이나, 삼성 비자금 때, 도청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도청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자꾸 본질을 흐렸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그건 염려스러워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뇌물수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이고 그게 정치자금이고 대선자금으로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인데 이게 언론사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녹취록을 깠네 안 깠네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걸로 번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장 경향신문에서 뭐 법적 검토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초원복국지하고 다른 것은 이건 불법 녹취가 아니니까. 글로는 이 새끼들 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면 경향신문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왜 경향을 선택했을까? 성한종 회장이.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경향을 선택한 것은. 만약에 지금 정권이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어디로 가?
저기지 조중동 조중동으로 가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박근혜 정권이니까 당연 경향한테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당연히 전화를 걸었을 거고. 근데 왜 그럼 한겨레가 아니고 경향이었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최초 통화한 사람이 경향신문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어. 송영승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어. 먼저 사장이라는 사장이 전화했고 사장이 그럼 뭐 저 부장이 부장이 얘기해라. 통화해라. 이렇게 뭐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 송영승 사장이 충청도 출신이에요. 대전 출신이야.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충청 포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번 시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충청 포럼은 거의 딱 두 파티야. 정치, 언론. 그 기자들이 충청 포럼에 굉장히 많이 소속돼 있어. 그러니까 그 인맥. 그렇죠. 이 송 사장이 충청 포럼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접 통화한 그 기자가 이기수 기자인가 그런데 그 양반이 충청 포럼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전화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결국엔 믿을 수 있는 라인에다 그렇죠. 풀어놔야 되는 그리고 거죠. 또 이 양반이 그 기자회견 다음 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기자회견 됐을 때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슈가 안 됐다 그랬잖아 저번 주에. 안 됐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억울한 표시하고 이러면은 뭔가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피드백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왜 이번 녹취록에 보면 언론 통제하고 뭐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을 통제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힘이 미칠 수 없는 진보적 신문을 택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분석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계속 전날 기자회견 억울하다 했잖아요. 억울하다가 뭐냐면 원래 자원외교 수사로 이제 경남 기업을 친 거잖아. 그것도 잊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것도 잊지 말아야죠. 자원외교를 쳤는데 성공불융자금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 처먹었다는 얘기지. 성공불융자금이 그냥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거든요. 그런 사업 방식인데 성한종 회장 말은 성공불융자금은 나는 30%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야. 70%는 우리 회사 돈 쳐박았는데 왜 우리가 여기 혜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원회계에서 털어가지고 안 나왔으면 끝내야지. 더 별건 들어왔어. 수사. 무슨 뭐 장부를 조작하고 분식 해결했다. 여기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억울한 거다. 이건 분명히 나를 갖다 이제 타겟 잘 잡고 잡은 날 거죠. 조지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아들 무슨 유학 갔는 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회사 돈을 썼거든. 그것까지 물고 늘어져서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사랑했던 사람한테 그렇지. 그렇게 모질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전화 또 다 씹어. 자기는 그게 억울하다는 거야. 분식 해결로 별건을 몰고 간 거. 근데 또 이거는 별건이 아니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 왜냐면 수사하다가 나왔는데 그럼 이거 뭐 덮어?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별건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억울해서 이제 구명운동을 펼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구명운동을 펼칩니까? Y로 들어간 데다 전화하겠지. Y로 들어가는데 혹은 Y로를 줬는데 지금의 힘이 있는 사람. 지금 그렇지. 정권을 실세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8명 중에 7명이 친박인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다들 회피하고 씨발 씻고 안 받고 무슨 검찰 가서 조사 잘 받으라고 이지랄 하니까 확 돌아버린 거지. 또 이런 얘기가 있어. 이번에 또 성한종 의원이 의리 있는 사람 또 몇 명 이야기했어요. 서청원 뭐 얘기했잖아요. 그 양반들이 이제 뭐 조금 전화를 해줬을 거야. 근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어떤 얘기가 정치권에서 돌았냐면 새누리당 사람들 몇 명은 검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불구속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이제 움직여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 근데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반대했다는 얘기지. 토일이가 그래서 이왕구한테 꼽힌 거야. 여기 녹취록 보면요. 이왕구 얘기가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거야? 완전 꼽혔어. 그렇지.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 몰고 가는 예. 거고, 또, 자기가 이제 이왕구 총리 그때 막 이제 낙마한다 이러고 이럴 때, 정문회할 때, 자기가 충청 포럼을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거기 충청도 여론을 줬는데, 배신당했다. 자긴 도와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충청도 총리 낙마하면 다음 총선 반기문? 두고 보자. 반기문, 그래. 반기문 얘기했잖아. 저번 시간도 저희가 반기문 얘기했잖아요. 반기문 얘기했었죠. 반기문 때문에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예.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성완종 의원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왜 내가 타켓이 됐는지 잘 이해를 못했나 봐. 그래서 이제 반기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사실 반기문을 의도적으로 띄운 거는 친박이에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한 몇 달 냈을 거야. 그렇죠. 왜 친박이 반기문을 띄웠냐. 지지율이 했을 때. 네. 뭐 그거를 뭐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친박이 띄웠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을 반기문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런 건 있지. 이왕구가
충청권 대망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라이벌인 충청권 라이벌인 반기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 이런 수순이 있죠. 완구 이 양반이 꿈이 큰데? 아, 원래 뭐 그런 건데 야, 근데 통은 작다 비타 500박스가 뭐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아까 우리가 8명 중에 당연히 힘 있는 7명 현실세 친박에게 로비를 했을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친인 홍준표한테 전화했을까? 한표형.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판표는 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걸려 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돈 준 사람이 친박에만 준 거 아닐 거라니까 이 양반이. 그렇죠. 분명히 친이도 줬고 야권도 줬을 거예요. 무차별 살포지. 무차별 살포지. 그러니까 봐 친박에 돈을 굉장히 많이 줬잖아. 7억 원, 3억 원. 이 저 홍준표한테 두 개. 돈 제일 적게 줬어 1억 원. 한 개였잖아, 한 개. 어머 씨발 차별 당했네. 판표형 씨, 불쌍한데. 형 그 급밖에 안 돼. 애들 무상급식 차별하지 말라고 씨발. 그래서 자기가 차별 당하는겨. 그대로 준 대로 돌려받는 거지. 어쨌든 그래 제일 적은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의 누가 실세인가, 친박이 실세인가, 친이가 실세인가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왜 근데 하필 폭로를 홍준표를 했을까? 이건 이렇게 봐야죠. 홍준표한테도 구명을 100% 했을 것이다. 했는데. 했는데 쌩 쌩까고 빠꾸 먹으니까 열받아갖고 이걸 쓴 거거든. 그러면 왜 친박이 아닌 친이인 홍준표한테 구명을 했을까?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뭐 제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검찰의 어떤 그 줄을 라인을 보면요. 검찰총장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가 서울지검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자원외교를 수사한 뭐 특수부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판표형이 자기 동기나 선후배가 거기 있잖아. 빙고예요. 서울지검 검사장이 고려대 법대 출신입니다. 아하. 자기 라인이잖아, 그러면. 자, 그러면 성한정이 뭐라고 생각했겠어? 야, 동기한테 저기 있잖아, 연출 있잖아, 연출. 저 홍지사. 자기 전화 좀 해줘. 자기 후배가 검사장 아니야. 그리고 박성재 검사장이 출신이 대구야. 아. 그러니까 대구고 올라왔어. 홍준표는 영남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맥이 탁탁.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 회장 입장이었어도 홍지사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판표형한테 응. 전화했다. 왜 내가 돈을 줬잖아. 일단 Y로 들어가 있었고. 와이로 들어갔고 서울지검장이 바로 직속 후배고. 그러니까 학교 후배고. 대학 동문이고. 바로 전화해갖고 좀 부탁해.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근데 홍준표가 조카 이러니까 씨바 울분이 쌓이지 당연히.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이 리스트에 올라갔다. 네, 여기서 홍준표의 조카는 정의로운 조카는 아닐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스타일상부터 비아냥거리면서 조카를 했어요. 근데 홍준표는 이거 보면 정말 사람이 뿌린 대로 굳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홍준표 특집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박철원이 집어넣을 때 홍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뇌물 사건의 80%는 증거 없다 그랬어. 그렇잖아. 명언을 남겼는데? 증인만 있으면 증인하고 증언만 있으면 자원 얻는 거라고 지가 지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 사건 이제 증거 없어요. 근데 증인이 있고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고요. 그러면 들어가야지. 가셔야지. 지가 지입으로 말했잖아. 급식 받으러 가셔야지 이제. 가야지 무상급식 받으러 교도소로 가셔야죠. 야, 딱 지가 말한 거 딱 들이맞았네. 자기 코에 자기가 딱 걸렸네. 내가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하여튼 홍준표 지사가 구속이 되거나 그러게면 와즈테이 박쥐는 다시 야, 12세 정도 가겠는데? 12세를 돌파하지 않을까. 야, 네 새 책이나 좀 많이 홍보 좀 해. 잘 팔려? 제 새 책이 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참 재밌네요. 참. 아니 근데 또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작가의 책을 보거나 EJ 홍준표 특집을 들으면 홍준표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제가 또 얘랑 한 개 들어맞았는데. 어떤 거요? 홍준표가 까불면 까불수록 설치면 설칠수록 이재명의 주가가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시장이 말이죠. 대선 후보로 대선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진짜? 대선 후보로 올라갔어. 1% 나왔어, 1%. 아이고야. 아니 1%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거기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그렇죠. 게 중요하죠.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고. 아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우려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하다 그런 그럼요. 거야. 어이구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이구야 그런 뭐냐? 거야. 홍준표가 안 까불었으면 이재명이 여기 리스트에 올라갈 리가 없어요. 야 홍판표 효과네. 홍판표 효과로 재명형이 쑥 올라간 거야.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실검에 올라. 오늘도 올라갔어. 이재명 시장.
재명이 형 저기 직무실에다가 모래시계 하나 보내드려라. 선물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저는 앞으로 이재명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사실 근데 이재명 시장 같으면 뭐 이번은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차기 정도. 차차기 정도인데 2017년 아니 17년이지 22년 죠 2022년 정도를 봐야 될 텐데 저는 2012년 새정치연합 경선에 재명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2012년이 아니고 2017년 경선에 나가야 된다고 봐요. 나가서 나가서 뭐 캐스팅 보드 역할로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자기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도 나가야 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차차기를 위해서라도. 근데 레이스 한번 뛰어봐야지. 그렇죠. 김두관처럼 뭐 시장직을 버리고 나가는 멍청한 그건 안 되지. 저 누구야 저 경기도지사처럼 김문수처럼 걸고 걸고 나가면 되지 뭐. 뭘 그게 뭐 어때? 뭐 떨어지면 뭐 다시 돌아오면 그럼 그럼 그게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성남시장 타이틀 가지고는 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거든요. 대선에.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타이틀 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뭐 경선 나갔다가 지사가 올라가고 지사하고 안 되면은 하시고. 다음 지방자치 선거 때 도지사 한번 도전하시고 도지사 하면서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도지사 되시고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시는. 근데 뭐 도지사 그럼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씨발 구독이무서 장 못 딴 겁니까? 어차피 게임을 한번 해봐야 그렇지 되는 거지. 게임인데. 아니 무현이 형도 다 떨어져 가면 아니, 대통령 그럼. 됐잖아. 저 또 남경필을 못 이기면서 그럼 뭐 누구를 이길라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남경필이 된다. 요즘 너무 조용해. 남경필은 아들 문제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재명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아니 근데 기춘이 형이나 태열이 형이나 다 진짜 잡아드릴래나? 나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다일까? 그냥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나온다고 봐요. 일단 이왕구 거짓말이 들통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김기춘 거짓말 또 들통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김기춘이 만난 적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만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 성완종 의원의 그 비방록 일기 같은 거 까지고 나서 만난 적이 있다로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김기춘 쌤이 뭐라고 해명했냐면 착각이었다. 노인네 이제 이랬거든. 가물가물하신 거야? 아이 그게 왜 몰라 그걸.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이게 스텝이야. 무조건 아니다 부인 하나가 툭 터지면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아니다. 착각했다. 그렇지 그렇게 그거 오해다. 그 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결정적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아마 이런 식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오히려 이럴 때 더 한 번에 오픈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살살 이런 말도 좋아야지. 미안하지만 살살 괴롭혀줘야지. 지금 어쨌든 뭐 경남 기업의 뭐 부장인가요 부상인가 갖고 있었던 USB 예. 이것을 이제 검찰이 입수했다 그래요. 이 USB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파문을 일으킬 거고 저는 결국은 장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장부인데 저는 유족들이 아마 쉽게 이 장부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억울하고 서로. 그럼 내가 티도 안 내나 C8. 그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본다거나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족같다. 그러면 그때 그때 쓱. 그렇게 니들 말- 죽어봐라. 개 박살나는 겁니다, 진짜. 박근혜 정권은 아웃이야, 아웃.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근데 예.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야당 의원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같이 죽는 거지 뭐. 같이 같이 죽어요. 이건 물타기야. 예를 들어서 여당 의원이 10명 받았다. 야당이 2명만 받아도 이거 물타기 됩니다. 얘들은 이제 그렇게 짤 거 아니야.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되는 거죠. 도찐 개찐으로. 갈 거야. 그렇지. 국민들도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놈 저놈 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00만 원 도둑질한 새끼나 10,000원 도둑질한 새끼가 똑같은 놈이 돼버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전략을 아주 잘 짜야겠네. 그래서 걱정인데 어쨌든 뭐 만약에 야당 의원도 받아 처먹고 있으면 다 까야죠. 대중이 형 기억 안 나? 저도 돈 받았습니다. 근데 저쪽도 한번 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와이로든 한쪽만 주는 와이로가 없다니까요. 양방이지. 양방이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아까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사자방 중에 자원외교 수사잖아요. 네. 사자방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느낀 게 MB 쇠뻑은 씨발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요. 이게 터짐으로 해서 이것을 덮으려고 더 칠 수도 있어. 그치, MB를 MB를 더 칠 수도 더 있다. 주실 수 있지. 친박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지, 신박하게 살기 위해. 신의를 조져야지. 근데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뭐 연예인 뭐가 터질 것이다. 돼, 안 이제. 돼요. 연예인 갖고는 안 돼. 이거 덮을 거는 뭐 이제 건희 형 죽었어 이거밖에 없어. 아니 건희 형 사망 터지면 많이 덮여질 거예요. 많이 덮어질 건데 아니면 덮을 방법이 없어. 그러면 오히려 정말 MB 측을 박살내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친박이 받은 나쁜 짓보다 MB가 더 나쁜 짓 했다. 그치. 이렇게 가면 조금 덮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MB는 발 뻗고 잘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 이의제이네요. 네, 뭐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건 새로운 게 나오면은 저희가 다음 방송 또 말씀해드리고, 근데 저희가 그 4.29 재보선 예측을 하면서 당일날까지 가봐야 안 됐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가 나온지 모른다. 펑펑 터지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밌네요. 재밌죠? 네, 아주 재밌게 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오늘의 방송 로비스트 특집 3 경북 고속철도 로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 고속철도는요, 노태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아, 이게 노태우 때였어? 아이, 그럼요. 이거 저거였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1989년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함께 2대 국책 사업으로 선정됐다. 노태우가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말이겠죠. 왜? 노태우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산업화의 상징이 된 걸 봤어. 이거 시도. 뭐 하나 남겨야겠어. 남겨야 돼. 그걸 뭘로 했냐? 경부고속철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거 보면 노태우 무서운 사람이야. 박정희 고속철을 하고 싶어. 아니, 물이 아니라니까, 이 그거 양반이. 아니야. 자, 그래서 경부고속철도를 아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건설할 시스템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잖아. 국제 경쟁 입찰로 가는 거죠. 경쟁국은 일본의 신칸센, 독일의 이체, 그리고 프랑스의 떼제베였습니다. 이 업체들은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각국 수장들을 동원할 정도로 사활을 걸었다 하는 거죠.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막 방문하고 자, 프랑스는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제일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로비스트를 기용하게 되는 거죠. 그 로비스트들이 강기휘, 최만석 등이었습니다. 강기휘는 떼제베의 공식 로비스트였고 최만석은 비공식 로비스트였습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강기휘는 떼제베 제조업체인 알스 톰스사와 1989년 10월 로비스트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걸 봤을 땐 알스 톰스사는 한국에서 고속철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레디 고. 오케이, 이렇게 봐야겠죠. 자, 1992년 1월달 1차 입찰 제의서 결과는 독일의 이체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신칸센은 제일 먼저 아웃 떨어졌어. 왜 밀렸지 근데? 기술 이전 안 해준다. 아마 그런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고 또 국민적 감정이 있잖아. 일본 거 같을 수 네 없다. 일본 거를 쓸 수도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공장의 어떤 기계라든가 소프트웨어는 다 일본 건데. 지하철 1호선도. 그건 일본 거잖아.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신칸센 아웃. 그다음에 이제 양강 싸움이죠. 독일의 이체와 프랑스의 떼제베인데 1차 입찰은 독일의 이체가 승리. 그런데 92년 5월 2차 입찰 때는 알스톰스사가 이겼어요. 3차 입찰에서는 다시 독일의 지멘스가 이겼습니다. 지멘스는 회사 이름입니다. 4차 입찰 때는 알스톰이 다시 역전. 이야, 길게 가는데? 그렇죠. 5차 입찰 때 다시 지멘스가 이겼어요. 엎치락 뒤치락 난리 친 겁니다. 한국 시리즈인데요? 네. 마지막 6차 입찰에 가서 알스톰스사가 이김으로써 떼제베가 한국 고속철도에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 정권은 4차 입찰까지 관여를 했는데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노태우는 자기 손으로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차량의 선정 작업을. 노태우는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시착공사와 차량 선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내 업적이 되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자기 이름을 남겨놓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라. 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부 고속철도의 착공은 차량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공사에 들어갑니다. 차가 결정이 안 되는데 펜부터 깔아. 개족 같은 일이죠. 야, 이게 말이 돼? 저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박사 저기 장가 갈 생각도 안 하는데 신접살림 꾸미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죠. 자, 우리 녹음실이 뭐 여기 한 5평 되는데 주문한 거는 7평짜리 녹음실이야. 못 끼워졌잖아. 그렇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먼저 씨발 공사를 해버린 거지. 일단 깔아봐. 그러니까 노태우가 그만큼 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선정되고 거기에 맞게 시스템과 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노태우의 욕심으로 차량 선정 1년 6개월 전에 공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공했다가 아닌데? 설계 변경. 안 맞아, 씨발. 다시 재시공. 또 설계 변경 하는 악순환이 벌어졌지요. 이게 그럼 결국에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선정될 때마다 노선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다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건설 회사를 고르다 보니까 무경험 업체들이 다수 참여해서 부실 공사가 속출합니다. 결국 1997년 4월 미국의 안전진단회사 WJE는 경부고속철도 공사는 부실 공사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와우 아파트요? WJE는 경부고속철도 공사 구간 1012군데를 조사했고 한 곳당 평균 서너 건의 하자가 있어 부실 건수는 3,000건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야? 완전 총체적 부실이죠. 그런데 이 서류를 전달받은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은 이거 그대로 내면은 좆대지. 좆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부실 건수의 30% 정도인 1,000여 건만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개색. 아유. 인간스. 아유, 이것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떼제베가 나중에 얘들이 공사하는 거 보고 선정되고 나서 저또 어이가 없는 거야. 와서 봤더니 도대체 뭔 지랄 하냐 니네. 야 여기다 우리 차 깔았다가는 우리 차 하늘로 날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하는 거 도와줄게.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조까 그랬어요. 아유, 이 무식한 것들 진짜.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완전 저기 프랑스 쪽에 이거 주면은 우리 기업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도와준다 그랬으면 자문만 받으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받아야지. 아니 근데 자문하다가 또 뒤를 깨보니까 얘네들 진짜 장난 아닌 거면은 이거 뒤에서 챙겨 먹지 못하잖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떼제베가 관리 감독하고 이거 하면 그렇죠. 씨발, 우리가 해쳐먹어야 되는데 못 해쳐먹어. 못 해쳐먹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든지 하여튼 와이로의 역사는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고조선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지금 요새 그 왕구 정권 때문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나중에 한번 차떼기 특집이나 지금 당들이 얼마나 돈을 받아 처먹었는지를 한번 모아서 해도 와이로 특집. 그치, 재밌을 것 같아. 차떼기 특집. 사실은요, 지금 새누리당이 차떼기 이후로 가장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근데 차떼기보다는 더 나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어. 차떼기가 더 심할 수도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죠. 생각보다 수술을 심각하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천막당사가 아니라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차떼기를 한번 해볼까요? 차떼기 특집을 할 수도 있죠. 자, 이처럼 노태우는 무리해서라도 고속철도 사업을 자기 임기 내에 끝내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영삼이 형이 조까 니들 군사 비리 정권은 못 믿어 내놔. 역시 영삼이요. 당선자 시절에 그랬죠. 이러는 바람에 차량 선정은 김영삼 정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계약금은 21억 160만 달러. 이게 떼제베로 결정된 겁니다.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이었고 총 공사비는 91년에 5조 8천억, 93년에 10조 7천억, 97년에 17조 6천억, 98년에 22조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 무계획으로. 이게 뭐 씨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거야. 공사하다 보니까 더 들어. 각하 더 깔아야겠습니다. 더 주세요. 하다 보니까 또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왕 손해본 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떼제베에게 위약금을 물어주고서라도 이걸 백지화해야 된다까지 있었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나 그때 기억나는 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고속철도를 깔아야 되느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고 자기 부상 열차 얘기도 슬슬 나오는데 이건 좀 그렇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때 4대강 자원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당시 알스톰사의 로비스트 강기희가 알스톰사와 주고받은 편지를 살펴보면요. 강기희가 우리 정부에 숱한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91년 2월 11일 우리 친구가 이번에 승진 못하게 된 사실을 알려드려 유감입니다. 91년 2월 12일 우리 친구가 3월 2일 에어프랑스 1213편으로 브뤼셀에서 파리에 도착한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는 3월 3일 대한항공 902편으로 서울에 갑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라 했지 않습니까? 이름을 안 밝혔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강기희가 우리 정부 누군가에게 로비를 했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 친구고, 이 우리 친구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91년 2월 11일 편지에 우리 친구가 이번에 승진 못해가지고 유감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힘을 써주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기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용기 특집을 들으시면 강기희 이름이 나옵니다. 편지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우리의 귀한 손님 K가 가족과 함께 파리에 왔을 때 7만 1000프랑을 접대비로 썼습니다. 그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91년 6월 26일. 자, 우리 친구가 그럼 여러 명인 거예요. K란 친구도 있네? 파리에 왔어. 접대비를 썼어.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알스톰사는 89년 강기희와 로비스트 계약을 체결하며 가능한 한 최선의 조건으로 고속철도 프로젝트 계약을 따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알스톰스에게 최대 정보를 주고 유용한 충고를 제공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커미션은 전체 계약액의 3%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기희와 달리 1993년 4월 알스톰사와 비공식, 아까 저희가 공식과 비공식을 얘기했습니다. 비공식 로비스트 계약을 체결한 최만석은 계약금의 1%, 1100만 달러를 사례금으로 받았고요. 최만석은 이 중에 386만 달러를 호기춘에게 지급했습니다. 반면 강기희는 로비 명목으로 알스톰사로부터 140만 달러를 받았고 마지막 계약서 수정 시 계약금의 3%를 보수로 준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자, 이 비공식 로비스트인 최만석이 돈을 훨씬 더 받아갔습니다. 1100만 달러. 이거는 뭐냐? 강기가 140만 달러밖에 못 받은 거는 마지막에 3%를 받기로 했는 걸 그냥 삭제했다는 얘기예요. 강기유로서는 존나 억울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것은 강기유와 알스톰사가 서로 협의에 삭제했기 때문에, 강기가 그렇게 억울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강기희는 왜 이 조항을 삭제했는지 봅시다. 이에 대해 강기희는 내가 받을 돈으로 떼제배의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애국자라는 거죠. 자기가 받을 커미션을 안 받고 떼제배 가격을 낮춤으로써 나는 국익을 그렇지,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일한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애국자라고 주장하는 강기희는 어떤 여자이고 공식 로비스트인 강기희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긴 최만석, 그리고 최만석에게 40억 원을 받은 호기춘이라는 여자는 또 누구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귀희 보죠. 1953년 7월 숙명여대 2학년 때 미스 코리아 대회에 참가해서 미스 대한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당시 미스 코리아 대회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름이 미스 대한이었으니까. 당시 나이 19살. 검정고시와 월반을 해서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강귀희는 학교 선배가 부산에서 열리는 미인대회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구경 갔다가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뻔한 스토리. 뻔한 스토리. 뭐 연예인들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럼 친구가 원서 쓰는데 뭐 친구가 오디션 보는데 따라갔다가 됐고 캐스팅 됐어요. 친구는 아니, 안 됐고 나는 됐고 뭐 보아도 그러잖아. 보아도 오빠 오디션 무대 따라갔다가 그래. 자기가 그리고 됐다고 뭐 그러잖아. 친구가 한번 써보자 그래갖고 나는 재미로 썼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나는 되고 야 이건 너무 많아 이런 거. 존나 그 베이스가 사실 안 겸손한 거야. 나는 원래 될 사람인데. 아니 전 그러니까 이 캐스팅 됐던 이런 이 비하들 제가 아궁이에서 정말 나오는 얘기는 그 대기실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네. 들어보면요. 캐스팅 골 때려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 저기 룸에서 데려왔다고 얘기를 하겠니? 개새끼야 내가 그거 한 적 없어? 자, 당시 미스 대한대회는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렇죠. 수영복 심사가 있잖아요. 수영복 심사가 열린다는 말이 전해지자 남자들이 그야말로 개떼처럼 모여들어서 도저히 대회를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1953년이잖아. 똑같아. 더 심하지. 그때는 여자가 뭐 허벅지 내리고 잘 없었는데 그거 볼 수 수영복을 있잖아. 정말 개떼처럼 달려드는 건 남자들이. 아우. 하긴 뭐 지금이야 저게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입고 다니니까 뭐 수영복 심사한다고 해서 딱히 뭐 없겠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수영복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네. 초대 미스 대한에 선정된 강귀희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단숨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학교와 집으로 정말 많이 맞선 제의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귀희가 이걸 다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강귀희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이 뭐냐? 상위 군경 한 명이 귀희를 너무 만나고 싶어. 자꾸 조르는데 한 번만 만나봐. 라고 사정했다 그래요. 그 아줌마는 상위 군경들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귀희가 그 아줌마 사정이 딱 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아줌마 때문에 만나준 거죠. 아줌마의 네. 의리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게 연애와 결혼까지 이어집니다. 어허. 강귀희 집안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강귀희는 결혼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뭐 더 당시에 좋은 조건도 대학생이었으면 대학교를 다녔으면 엘리트에다가- 엘리트 여성이잖아. 네. 거기다가 미스 대한 출신에 좋은데 선짜리 왔는데 다 계속 뻔치고 왔는데. 이 상위 군인은 뭐랑 결국은 전쟁 가서 부상당했던 같이 사람이잖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상당한 상위 군인에게 시집을 간다?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대를 하죠. 그런데 결혼을 결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웬 술집 여자가 강귀희를 찾아옵니다. 어머, 이건 뭐야? 야 이년아, 그렇지. 그 사람이랑 나랑 살고 있어 이년아. 그렇지, 그렇지. 또 개소리야. 야, 그러나 남자가 잘못해 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그 여자랑 꼭 헤어질게. 응? 이렇게 약속을 하자. 아이 그래 결혼하자. 라고 결혼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죠. 여기서 사실 강기희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것은 굉장히 신여성의 모습, 당찬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것은, 강기희가 결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찾아오기 전에 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남자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자전거를 타고 막 급하게 어딜 가는 거야. 어디 가냐 물었더니 강기희가 이 남자가 여동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자 이랬던 거야. 근데 이 사람 집에 동생이 없어요. 그럼 그 여동생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강기랑 결혼 약속을 하고서도 연애를 하면서도 이 술집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강기가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나를 속인 게 오래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강기 씨 그러니까 이 술집 여자 강기를 찾아와서 야 이년아 할 때 강기가 그때 기억을 떠올린 거지. 그때 여동생? 오래전부터 날 속였구나. 그런데도 이거를 그냥 했다는 것은 그치, 이거는 신여성의 모습과는 약간 상반되는 다르죠. 모습이죠. 근데 요새도 이런 경우 많은 것 같더라고. 그냥 참고 살자 뭐 안 하면서. 돼요. 이 폭력하고 바람은요. 절대로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안 돼. 폭력하고 바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지. 네. 한 번만 한 새끼는 없어. 뭐 한 번 쳤는데 다시는 안 그래 없어요. 무조건 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폭력은 한 번 친 새끼와 한 번도 안 친 새끼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바람도 마찬가지야. 한 번 핀 새끼는 100% 또 펴요. 봐, 세상이 존나 지금 내 말에 호응하잖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 미친놈아. 나는 이 두 새끼를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네 폭력은 정말 없어요. 야, 예. 개새끼 바람도 없어. 알아, 임마!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상위군인협회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면은 집에 돈 갖다 주는 날은 적어지고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난 큰 뜻이 있어서 돈 좀 줘봐. 오히려 그러겠지.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자기 조직 돈 풀고. 그렇지. 지금보다 옛날이, 더 심했어, 돈. 국회의원은 무조건 돈이었거든요. 여보, 왜 이번 달에 생활비 안 줘요? 내가 큰 뜻이 있어서 우리 전우들과 함께 이것저것 좀 회의 좀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돼.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거기에다가 시집살이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 시집살이와 남편이 돈 갖다 주는 날은 적어지는 와중에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러면. 예, 그럼. 참지 못하고 6년 만에 딸을 얻고 가출해서 다정도 병이련가 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언론에 미스 코리아 강귀 영화배우 데뷔라는 기사가 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눈이 뒤집히지 이런 씨발 그리고 상위 군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영화관을 찾아가서 아주 작사를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촬영을, 이제 영화 배우 데뷔가 이제 물거품이 됐는데, 이거, 집 나온 거는 말 안 하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누가 자출하면서 말을 하고 나오나?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한강 모래사장에서 발을 찾기지. 그렇잖아. 그때 무슨 페이스북을 하겠어? 뭘 그러니까. 하겠어? 근데, 언론에. 아니까 이제, 남편이. 이런 씨발 그리고 이놈의 내 편내를 막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낸 거지. 그리고 강기는 다시 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요. 아이들은 시댁에 두고 친정엄마와 함께 다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이제 남편한테 주고 자기는 몸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남편이 정치를 했다 그래요, 진짜로. 아까 정치 이끌었다 했잖아요. 근데 정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까지 했다고 강기가 자서전에서 말했습니다만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연예인, 미스 대안이 꼭 연예인은 아니지만, 정치를 꿈꾸는 사람과 연예인과의 결혼에서 뭔가 불화가 났던 케이스가 몇 개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하여튼, 이 다방에서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해서 두 번째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매일매일 와가지고 저기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시죠. 그렇지. 아니 또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은 자리에 와가지고 오늘은 노른자 띄운 쌍화차를 쌍화차 한 잔 주시고. 그러니까 당시 다방은 지금하고 다방은 다르죠. 그치. 찻집이죠, 커피숍 말 그대로. 예전에 사람들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러다 보니 어머 저 사람은 누굴까? 오래전부터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스토리 뻔하지 뭐. 저는 이혼도 했고 괜찮습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했겠지. 내가 기희 씨를 앞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편은 공부도 잘했고 능력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연자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룸펜 생활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당신은 그렇죠. 공부도 잘했고 능력도 있었는데. 공부 잘하고 능력 있으면 뻔하지. 이거 연자제라면은 정치범일 확률이 높겠지? 집안의 문제죠. 그러니까 집안에 아버지나 누가 삼촌이 누가 월북했거나. 월북 그거예요. 예. 하여간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이 부부는 연자제가 없는 베트남에서 돈을 벌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귀히 한국은 도저히 상황이 안 좋아. 네, 우리 떠나요. 어디로 갈까? 베트남 어때요? 그렇게 됐겠지? 당시에 돈 벌려고 베트남 간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또 강기도 대한민국 씨발 이혼하고 애 뺏기고 족같잖아. 그렇지.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났으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새 출발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전 남편하고 스타일이 완전 반대되는. 전 남편은 툭툭거리고 이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자상한 이 사람. 자상하고 능력도 있고. 그렇죠. 이 작가와 이 박사의 관계라고. 자,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고 강기인은 살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통의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볼 수 있죠. 옛날 생각해봐. 애 울고 남편 돈 안 갖다 주지 시어머니 맨날 지랄하지. 여기는 얼마나 좋아. 그렇지. 따뜻한 남쪽 나라. 며느라, 그래서 그릇이 깨지겠니? 자, 강귀인은 남편의 미국 바이어들에게 가끔 선물을 했는데 포장을 굉장히 이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데코레이션 굿 이렇게 했겠죠. 그것을 본 강귀. 이거다. 곧바로 사업 아이템을 떠올렸습니다. 이름하여 선물 포장 사업. 이게 센스 있네. 센스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됐겠지. 그 정도 이 정도의 센스가 없었으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베트남에 미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미군들이 고국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했겠죠. 그런데 선물을 보내고 싶지만 포장지도 없고 포장을 해주는 사람도 당시 베트남에 없었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신문지 두들 말아가지고 그렇지. 스카치 테이프 쭉 붙여서. 너 기억나냐? 우리 왜 예전에 시장에서 고기 살 때 신문지 말아줬잖아. 신문지에 말아줬잖아. 이것을 간파한 강귀. 우체국 바로 옆에 조그마한 선물 포장 가게를 차리고 이것을 통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왜 우체국 옆에 차렸냐? 소포를 우측에서 붙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미군이 누가 와갖고 존나 투박하게 보내려 그러는데 옆에서 존나 이쁜 포장지를 보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옆에 가면 해줘. 그래요? 되는 거예요. 막 줄을 섰다 그래. 거기다 베트남 인건비 싸지. 그리고 거죠. 선물 포장에 포장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포장지하고 노끈. 리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고. 여기에서 돈을 번 이후에 이번에는 타자기 수리 사업에 뛰어듭니다. 강규희는 미군 담당자를 만나서 타자기 수리 독점권을 요구했고요. 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비스트네요. 그럼요. 여기서도 역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확실히 사업가 기질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37살 때 두 번째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을 한 이유는요. 애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기희는 벌써 애가 둘이 있잖아. 전 남편하고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애를 또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애를 원하지. 애를 원하지. 축결혼인데 이거는 이제 트러블이 심해지다가 예전 같지 않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혼 역시 잘해야 돼. 이혼을 하고 국내로 돌아온 강귀인은 국제복장학원을 다니는데 여기가 많이 좀 들어본 이름이네요. 우리 드레 형이 앙드레 형 여기 출신 아니야. 안녕하세요. 앙드레예요. 우리 파리 이런 데 출신 아니에요. 국제복장학원 국제복장학원 출신이야. 그리고 요즘에 열정페이. 문제가 됐던 이상봉 씨도 여기 이 출신이에요. 국제복장학원 출신. 이곳의 원장 최경자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강귀에게 프랑스 유학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패션을 공부하던 강귀는 1974년 그곳에 르소울이라는 한식당을 오픈을 합니다. 한국 식당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한국 식당이라고 볼 수 있죠. 파리에 생긴 거죠. 그런데 당시에 북한이 파리에 한국 식당을 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 정부 또 북한에 질 수 없잖아. 야 씨 북한보다 먼저 우리 한식당 내야 돼.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까지 동원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서 주도적으로 강귀가 나서서 식당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뭐 말로만 들었는데 저는 엘리제궁 근처에 있는 고급 지역에 위치했으나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아유, 파리 사람들이 씨발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당시에 왜 먹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불고기 정도만 팔린 거야. 아니, 불안하잖아. 와인에 치즈 먹고 달팽이 요리 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청국장입니다. 그래. 쌀밥을 먹겠니? 아유, 안 되지 당연히. 자, 그러나 이듬해 서울과 파리 간 직항 노선이 운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경영 실적이 차츰 좋아졌다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가지 이제. 그치. 또 지금도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외국 나가면요 그 나라 음식 안 먹습니다. 한식당가? 한식당 찾아가고. 너 그래도 줬대. 내가 중국 일주일 동안 갔을 때 일주일 내내 한식당 왔어. 와 중국 음식 진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나는. 뭐 안 맞아? 아우 미치 그 냄새 자체가 아우 못 먹겠더라고. 나 인도에 25박 26일 동안 현지 조사 갔었는데 중간에 카주라오라고 남녀 교합상 있는 그 세계 문화 유적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한식당이 하나 있더라고. 같이 갔던 일행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 닭볶음탕에 뭐에 막 먹더라고. 근데 나는 안 되겠다. 그냥 라면 주세요 그랬어. 그 다음날 전부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나 혼자 쌩쌩해가지고 그러게 여기선 여기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나 호주 갔을 때도 호주도 한 일주일 가서 그때도 한식당 찾아다녔어. 더럽게 비싸더만 씨발.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더 했겠지. 그럼 속 니글니글거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못 밥심인데 살고 그러면서. 자, 그런데 파리에 한국 식당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뭐 외국 가면 사랑방 많잖아. 특히 교회, 한인교회. 그렇지. 예. 그런데 파리에 나비 부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도 이 식당에서 교류했지 않았나. 우리 조용기 특집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조용기하고 파리의 나비 부인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강기희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났겠어 이 파리 나비 부인을. 그러니까 이 박사 말대로 교회 아니면 이 식당이에요. 그렇지. 교회에서 만났더라도 이 식당에서 언니가 놀러 와가지고 뭐 아니 교회 끝나고 인사하고 그냥 집에 가나 차라도 한잔하고 좀 친해지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알게 됐고 결국은 우리 강기희 씨가 우리 영상님한테 와이럴 주려고 그랬잖아. 네. 그 통로를 누구를 택합니까? 조용히를 택했잖아. 그렇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이 꽤 유명해져서 나중에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I can get no satisfaction 뭐 Let's spend the night together 뭐 그런 노래들로 유명한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 이큰 우리 형님. 이큰 형님 그리고 폴라스키 감독도 이 르서울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음식을 조금 찾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죠. 식당을 경영하면서 중장비 임대 사업도 시작을 했다고요. 사업소 안에 있네요. 네, 있어요. 그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동에 대한 사정을 얘기할 때 꼭 프랑스 파리의 기영입니다. 이 사람 통해서 얘기가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런던이나 프랑스 쪽에서 중동으로 이제 좀 그런 거점이 될 수 있잖아요. 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중동에 나가서 중장비 문제로 골치를 썩이자 강귀가 여기에 착안해서 이 임대 사업을 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중동에 뭐 건설업체를 존나 많이 갔잖아. 그치. 근데 건설을 하려면 중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조달도 잘 안 되고 여기서 씨발 들고 갈래도 그렇고 배로. 애매해. 그렇지. 그래서 요거 괜찮는 데서 중장비 중간에서. 임대사업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또 가까우니까.
강규희는 우리 정부 측에서 프랑스로 경제사절단 등이 가기만 하면 우리 측 인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한불 민간 외교에 앞장섰던 것으로 우리 정부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 측에 아는 사람도 있었고요. 알스톰 수사는 강규희의 이런 이력을 높이 사서 그와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강기가 알스톰스 사장한 게 아니에요. 알스톰스가 먼저 저 사람 르스올로 잘한다. 쏴가지고 아, 강기한테 로비스트 좀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수완도 좋고 똑똑했던 강기도 사기를 당합니다. 이렇게 촉이 된 사람도 사자들한테는 씨발 못 걸리면 당해. 좋다는 거야. 사자들한테 그냥 죽는 거야 걸리면. 이 작가도 사업 여러 개만 하겠다. 우리 명박이 형 봐. 사자들한테 걸리면 씨발 박근혜가 지랄이고 다 죽는 거야. 1999년 7월 14일 사기꾼 윤모 씨는 강기에게 석유와 물의 특수 개발한 첨가제를 혼합해서 개발한 획기적인 대체 에너지인 에멀전 오일의 유럽 지역에 독점 판매권을 드리겠습니다. 야, 무슨 육각수도 아니고. 에멀전 오일입니다. 강기로부터 5,800만 원을 받는 등 세 차례 거쳐서 2억 3,800만 원을 받아서 가로챘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씨발 그걸 왜 믿어 그러잖아. 근데 자리에 앉으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한번 사자 중에 저런 게 있었어. 지폐를 말이죠. 그냥 A4요, A4. A4인데, 물에 담갔다 빼면 돈이 돼. 뭐 마술사야? 그러니까, 돈이 되는데, 우리가, 아니, 거기 왜 써?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시연을 보여주는 거야. 눈앞에서. 흰 종이를 물에 담갔다 쓱 빼니까 돈이 돼. 이거 씨발! 그렇게 해서 걸리는 거거든. 그래, 야, 씨발, 그거 위조 지폐 아니야? 아니, 그것도 있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뺐잖아. 그 뺏는 걸 사기당한 사람한테 줬어. 이 사람 이걸 들고 은행에 갔다니까? 됐어, 근데? 진짜 돈인지 아닌지? 근데 은행에서 진짜 돈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에서 뺄 사이 아니면 물 안에서 뭔가 장난을 쳤겠지. 그치. 이 사람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봤잖아. 그리고 또 있었죠. 그 국권 사기 우리 많이 치잖아. 네. 네. 국권 사기를 칠 때 한 200만 원 정도 국권 사기를 뚝 앞에 내놓습니다. 앞에 보여주지. 보여줘. 물건을 보여줘야지. 보여주고, 야, 전두환의 비자금. 이거 지금 200만 원인데. 이 뒤에 좀 있어. 한 2천억 있어. 2천 너무 많나? 한 200억이 있어. 근데 내가 당신한테 4분의 1 가격. 50억 해줄게. 50억만 주면 국권 200억을 주겠어. 이렇게 앞에 두 개를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당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국권 앞에는 120% 사기입니다. 국권 앞에는 어쩌고저쩌고 한 새끼들은 무조건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부동산도요, 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검사, 그다음에 판사, 거기 와이프들이에요. 자기가 절대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나한테 뭔가 이득을 준다고 까불거리는 애들은 일단 한번 의심을 해라. 그리고 무슨 이자를 20% 넘는 걸 준다더니 이렇게 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해라. 그렇지. 이러시면 됩니다. 이 작가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20% 이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건 100% 사기라고. 자, 이 사자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9년 8월 2일, 60억 상당을 투자한 S신용금고가 퇴출될 위기에 있으니, 여기에 걸려있는 우리의 에멀전 오일 사업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속입니다. 강씨 소유의 서울 성북구 소재에 있던 대지 3,692제곱미터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뒤 김모 씨에게 강 씨의 토지를 함께 개발해서 이익을 나눠 갖자면서 계약금조로 1억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완전 쪽쪽 빨렸다. 그러니까 김모 씨도 다 한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강기희가 윤모 씨에게 내 돈 주세요 라고 하니까 윤모 씨는 강기희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기희의 알스톰 로비 과정이 담긴 알스톰 관련 계약서 서류를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다. 이 사자 새끼 진짜. 박살나봐라 넌 한번. 대단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야, 이게 사자의 위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경북 고속철도 얘기, 로비 얘기를 해야겠죠? 뭐 강기에 대한 얘기를 약간 했었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책이 나왔네. 네. 책 광고인데, 책 광고 책 안 광고 잘안 된다고. 그렇게 되잖아. 말했는데 자꾸 책 광고를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부담되게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제 책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좋은 책이어서 아마 이 저자가 네.
소개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한테도 더 소개를 해서 좀 책이 팔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광고를 한 것 같은데, 책 제목이 말의 비밀입니다. 이제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말하는 그렇지. 말이죠. 이게 중간에 나옵니다만, 광고 중에. 너 대화라는 거예요, 이게. 너 예, 대화. 그러니까 예. 이게 너 대화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존재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대화 방법이라는 겁니다. 화법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행동이나 성격, 감정, 이런 거. 각각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것을 이제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작가 아빠 너부터 한 건 사라. 어쨌든 말의 비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번 책 포털에서 쳐보시든가, 그죠? 아니면, 예. 다른 또 책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라딘이나 예스24, 인터파크 이런 데서 확인해 거기 가서. 보시면 서평도 있고 예. 할 거예요. 아마. 말의 비밀. 이재현 작가가 썼답니다. 말의 네. 비밀. 이재현 작가 쓴 말의 비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말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 그게 마음속에 있는데 다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혹은 상처 주기 싫은데 말은 그렇게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가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센스 있는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비타 500 한 박스 받았다. 예상대로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제가 3,000만 원은 못 드리는데 여기서 3만 원치 먹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타를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시 우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가 경합하던 경부 고속철도는요. 제일 먼저 일본이 탈락했습니다. 이채와 떼제베 양강전은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6번의 입찰 제의서 중에 매번 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기인은 자신이 여성 로비스트였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치보다 떼제베가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로비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기인은 장로 대통령 김영삼의 위상에 맞게 목사 조용기를 통해 영삼형과 접촉을 합니다. 조용기는 장로 김영삼에게 광기의 말을 전했고요. 김영삼은 그렇게 할 돈 있으면 내주지 말고 가격을 더 낮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내는 내주지 말고 놔주지 말고. 예. 강기가 김영삼에게 건넬 정치자금은 480억 원이었습니다. 강기인은 이런 금액을 아껴 알스톰사가 이체보다 가격을 많이 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스토 떼제베가 됐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강기의 말은 떼제베가 이체보다 훨씬 뛰어난 열차인데 내가 여자 로비스트라고 이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체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 수단은 대통령한테 로비다. 그래서 조용기를 이용해가지고 영삼형한테 한 500억 되는 데로 쓱 갖다 줬는데 영삼형이 됐어. 그걸로 저 가격이 다운시켜. 야, 역시 거제도 가면 부잣집 아들의 풍모가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떼제베가 가격을 이체보다 낮출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떼제베가 선정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만석과 호기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1년 11월 홍콩 경찰 마약수사국 자금조사과 요원이 한국과 관련된 아주 이상한 첩보가 있다면서 당시 홍콩 총영사관 치안관으로 있던 이상식 경정에게 금융거래 자료 하나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홍콩 지점에 개설된 한국인 만석 초이의 계좌로 파리에서 1994년 11월 24일과 1995년 5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 달러를 보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1,100만 달러는 만석초이 계좌에서 다시 홍콩의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 개설된 기추노라는 사람의 계좌로 1994년 12월 9일과 95년 6월 모두 386만 달러가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초이 그리고 기춘호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기춘호가 아니고 이 개새끼야. 기춘호우. 기춘호. 찬호 파크. 그치. 홍콩 경찰은 이 돈이 마약 자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고요. 예금주가 한국 사람이어서 이경정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이경정은 예금주의 계좌번호와 여권번호, 거래 명세 등을 적은 3쪽짜리 첩보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울의 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경정이 실수를 한번 해요. 방금 이 박사가 했던 실수랑 똑같은 걸 하는데, 만석초이는 딱 최만석이잖아. 그렇지. 근데, 기춘호 하니까, 기씨의 이름이 준호인 줄 안 거야. 기씨가 있잖아. 기씨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춘호로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받은 본국에서 존나 헷갈려했다는 거지. 어머, 기준으로 쳐봐봐. 그렇지. 안 나와, 근데. 호기춘인데. 그렇지. 기춘호, 이렇게. 유진박처럼. 나 진짜 유진박 유신 줄 알았거든. 야, 우리 저번에, 우리 튀김이 누나. 튀김이가 아니고 패티 누나인데. 그런 실수를 이경정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이 첩보를 외사 3과에 넘겨주고 최만석과 기춘호에 대해 내사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이런 사실을 눈치챈 기춘호가 아닌 호기춘은 외사 3과의 내사가 시작되자 전윤기 김포공항 경찰대장에게 외사 3과의 내사를 무마시켜달라면서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때문인지 호기춘에 대한 내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야, 근데 호씨가 있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있을걸? 있을걸요? 호호 아줌마. 뭐야? 야, 이 개새끼야. 호씨 들어보니까 굉장히, 약간 중국틱하다, 이름이. 들어본 적이 없는 성씨 같은데. 이렇게 덮일 것 같던 사건은 1997년 최만석이라는 사람이 실세 정치인들에게 고속철도 차량이 떼제배로 선정되도록 로비를 하고 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첩보가 검찰에 들어가면서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검찰은 곧바로 프랑스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을 띄워서 프랑스가 알스톰사가 지난 95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 홍콩 소재 최씨 계좌에 1,100만 달러를 입금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알스톰사가 돈을 넣은 거네요. 그렇죠.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 같았으나 수사는 진전이 안 됐습니다. 최만석 씨를 한 차례 소환한 검찰은 이내 최만석을 풀어주고 최만석은 검찰에서 풀려나자마자 잠수를 탔습니다. 이에 검찰은 호기춘을 구속하고 최만석이 잡힐 때까지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했으나 얼마 안가 엠바고 깨지고 최만석 도피는 지속되었습니다. 엠바고를 건 이유는 최만석을 잡으려고 엠바고를 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깨져버렸다 하는 거고. 지금 호기춘은 왜 구속을 했냐면 어쨌든 이 최만석의 계좌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1,100만 달러 중에 한 380만 달러니까. 그렇죠. 그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속시킨 겁니다. 주범인 최만석의 도피로 최만석이 받은 1,100만 달러 중에 얼마의 돈이 우리 정치권에 뿌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최만석은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 1,100만 달러 중에 호기춘에게 준 돈을 제외하고는 전액 현금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추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최만석의 체포 없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는지 밝힐 수 없는 것이죠. 호기춘은 재판에서 로비스트 최만석 씨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3억이 선고되자 그날로 잠적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자 1억 원을 들여서 위조 여권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딱 걸려가지고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야, 1억 원을 들여서 위조 여권을 했는데, 야, 이게 걸렸어. 참. 대단하다. 검찰은 구속된 호기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호기춘은 어떤 사람이냐? 외대 영어과를 중퇴한 뒤에 1990년대 초부터 외국계 은행과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를 해온 사람입니다. 모 은행 지점장이던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프랑스 알스톰사의 한국 지사장인 까리우 씨의 청혼을 받고 재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결혼하기 전에, 1993년 1월 알스톰사 한국 지사장이었던 앙브루아즈 제이 까리우. 발음 좋은데? 앙브루아즈 제이 까리우. 이 까리우가 호기춘에게 새 정부에 로비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노태우 정부에서. 그러니까 알스톰사는 강기한테 로비를 맡겼습니다만 뭔가 불안해. 그래서 또 다른 로비스트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새 정부한테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 전방위 이선으로. 압박. 그렇죠. 이선으로. 그래서 호기춘에게 새 정부에 로비할 사람 소개해달라고 했고 호기춘이 최만석을 추천을 한 겁니다. 아, 이들의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 그렇죠. 최만석과 호기춘은 어떻게 만났냐? 점집에서 만났어요. 이야. 점쟁이가 호기춘이 내가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손님집에 최만석이라고 있는데 YS 정부랑 존나 가까워 실세랑 이렇게 돼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야, 역시 우리나라에서 무속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꽤 있어. 그래서 호기춘이 이 최만석을 까리유에게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최만석은 어떤 사람이냐? 197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부동산업과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었으나 본래 한국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김영삼이 만든 민추협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주산악회 미주지부 부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민주산악회가 이제 영삼이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영삼이 형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도동계 인사들이 미국으로 오면 이 최만석 씨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기도 했죠. 실제로 상도동의 최영우, 김동영 등은 모두 최만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YS하고 연줄이 닿긴 닿네요. 닿죠. 예. 자, 김영삼과 최만석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나타내주는 일화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년 12대 총선, 우리가 흔히 212 총선이라고 하죠. YS와 DJ가 힘을 합치고 신한민주당을 창당합니다. 여러 번 우리가 방송에 언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김대중이 돌아와서 뭐 폭풍의 기국했잖아요. 신민당이 창당되자 YS는 최만석에게 전국구 12에서 14번 사이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최만석이 딱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저 또 삐진 거야. 안정권이 아니야? 아니, 뭐야 이거 씨발 10번 사이로 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씨발 12번 14번을 줘? 이렇게 된 거죠. 싫어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YS는 우리가 이번에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받아도 당신이 당선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YS 신부사 기질이 있잖아, 양반이 또. 그렇죠. 그리고 YS가 이렇게 말한 거는 거의 다 들어맞았어요. 이민호 총재 보고 저기 종로에 나가라고. 근데 이민호가 안 나간다고 싫어했잖아. YS가 내가 만들어줄게! 이래 결국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YS가 이런 촉이 있어. 근데 어쨌든 믿지 않았어. 믿지 않아가지고 아예 안 받아버렸어. 됐어요. 이렇게 안 받은 거야. 참 저 새끼랑 비슷해. 만들어주잖아. 자, 그래서인지 이 만석 초이는 매우 섭섭해했다 그래요. 그리고 끝내 YS가 12번 중에 14번 받으라는 걸 안 받았답니다. 근데 이건 뭐냐? 만석 초이가 돈을 좀 썼으면 10번 안쪽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그 돈을 안 썼어. 아유, 뭐 당시 전국구는 다 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만석 초이는 받지 않았는데 12대 총선은 YS가 예상한 대로 신민당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서 전국구 17번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이미 배 떠났네. 배 떠났죠. 그렇죠. 그래서 88년 13대 총선에서 최만석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이번엔 어디냐? 통일민주당, 역시 YS죠? 네. 통일민주당의 전국구 후보로 이야기가 됐는데 당시 헌금, 전국구 헌금은 10억 정도, 10억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최 씨가 만석 초이가 이 돈이 없어가지고 전국구 출마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최만석은 YS는 물론이고 최영우, 김동영 등 상도동 실세들과도 차츰차츰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최만석과 가까웠던 한 인사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92년 말 14대 대선에서 YS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최만석은 YS를 만나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영이나 또 최영우 씨의 증언을 들어봐도 88 총선 이후는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YS 정부에서는 실제로 힘이 없는 힘이 없는 거지. 오. 그 아이스톤 수사가 잘못 짚었어. 힘이 전혀 영향을 못 끼치는 사람을 찝은 거예요. 동아줄 하나 골랐는데 하필 끈 떨어진 동아줄을 잡았구나. 떨어진 동아줄. 이게 뭐냐? 이 끈 떨어진 이 최만석을 YS와 가까운 사람인 줄 알고 호기춘이 아이스톰 수사와 연결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를 어디서 한 번 본 사람이 제가 이 작가 잘 알아요. 나 EJT 내가 잘 알아. 나한테 얘기하면 광고고 뭐고 다 돼요. 이 꼴이지 뭐. 그럴 수도 있죠. 호기씨는 구속이 된 뒤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로비는 전혀 모르고 소개비만 받았을 뿐이다. 로비는 최만석이 알아서 다 했다. 라고 말하고 묵비권 행사합니다. 최만석의 체포 없이는 이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만석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서울시내 여가방 2,000개를 동시에 뒤지면서 백방으로 최만석을 찾아봤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미 외국으로 튀었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렇게 되니까는 누가 이거 뒷배가 있어서 도와준 거 아니야? 라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대한민국이요.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씨발 북한이 있잖아. 어디로 가? 튈 데가 없어.
그리고 이 여권 위조해서 공항을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 그렇지. 그렇잖아. 그런데 튀었어. 외국으로. 그러면 의심할 만하지. 야, 쟤 줄백 대단한가 보다. 뭔가 캥기는 놈이, 돈 받아 처먹은 놈이 와이로 먹은 애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실제로 튀었어요, 최만석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만석은 1999년 12월 미국으로 밀 입국을 해서 2002년 2월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것도 웃기죠. 자, 우리한테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더 어려워. 그렇지.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럼. 그래서 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갔을 거라는 게 있던데 멕시코 통하는 거 쉽나? 총 멕시코 맞아요. 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 라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1999년에 쳤는데 2006년에 체포됐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도피생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말이죠. 당시 그 미국에 있던 우리 한인들이 최만석이를 봤다는 증언을 존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까지 찍어줬었어.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죠. 최만석이 체포되자 우리 언론은 검찰발 기사를 통해 최만석을 연내 송환할 수 있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의 국내 송환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3년 뒤인 2009년 최만석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최만석 로비 자금의 실체는 결국 아무것도 없이 흐지부지인 채로 끝난 것입니다. 린다김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뭐 처벌받은 새끼가 없어요. 그냥 다 끝나버린 거야. 왜? 최만석이가 살아가지고 국내 송환돼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내로 들어오질 않고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최만석이 아까 2006년 2월에 체포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 요청을 띄웠지. 보내달라. 근데 최만석이가 계속 그 항소를 한 거야. 나 못 간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미국에서 땅땅땅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소. 그 다음에 이제 항소 도중에 암에 걸렸거든. 그래서 재판 연기, 병보석 계속 이러니까 야, 하다가 2009년에 그냥 사망한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최만석이 실제로는 로비를 하지도 못했는데 호기춘을 이용해서 알스톰사의 비공식 에이전트가 되었고요. 우연찮게 고속철도가 알스톰사로 결정이 되면서 돈을 챙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상도동과 최만석의 관계가 예전만큼 가깝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만석이 봉잉 임산단 노릇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꽁으로 먹은 거야? 꽁으로 처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 일단은 돈을 받아서 1,100만 달러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로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YS 실세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이러다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갔는데 됐어. 알스톰사가 됐어. 알았어. 야, 니도 이야, 씨발. 땡큐. 1,100만 달러. 땡큐가 아니겠다. 멜시. 하고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만석이 이거 받아가지고 원래 호기춘이하고 돈을 나누기로 했었거든. 우리가 따면은 그래서 호기춘한테 386만 달러 준 거지. 호기춘은 진짜 어마한 사람 점쟁이 집에 가서 사람 소개 하나 잘 받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40억을 받아 처먹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손해는 알스톰사지. 알스톰사가 손해를 먹었죠. 자, 최만석이 받은 1,100만 달러 중 386만 달러가 호기춘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이제 700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이죠. 이 돈을 정말로 최만석이 다 먹었냐? 근데 당시 미국에서는 최만석이 다 먹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만석이가 막 갑자기 집을 뭐 여러 채 구입하고 뭐 벤츠를 타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막 돌았어. 그러니까 이래서 최만석이 다 먹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검찰이 이 700만 달러가 어디 갔나 조사하던 중에 96년 초 경남 종금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세탁되어가지고 일부가 황명수 전 의원의 가족 통장에 입출금 되었음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급한 황명수, 린다김 씨가 언급한 네, 황명수가 황명수. 이걸로 구속됐다 했지 않습니까? 할복자살하겠다. 내가 린다김한테 한 푼이라도 할복자살하겠다. 근데 린다김은 저 영감한테 1,000만 원 더 줘라 그랬고. 그런데 이 경부 고속철도 사업에서는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속됐습니다. 최만석한테 받은 거죠 이거는. 야, 갑자기 왕구형이 생각난다. 내가 목숨을 돈을 걸렸다. 받았으면 목숨을.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의미로 받아주십시오. 로비한 것은 황명수만 걸린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4억 정도 받았으니까 4억이면 뭐 얼마 달러? 40만 달러 정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700만 달러 중에 40만 달러만 로비 밝혀지고 나머지는 밝혀진 거 없어. 660만 달러 어디 간지도 몰라요. 땅이 묻었겠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줬거나 최만석이 다 먹었거나. 그렇지. 근데 최만석이 죽어버렸으니까. 몰라. 먹은 놈이면 내가 먹었어요 말하겠어요? 말 수 없는 거지. 야, 근데 왕구형 얘기 나온 김에 기가 막힌다. 지금
비타 500박스로 돈 받은 양반이 국무총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뭐 어쨌든 지금까지 의혹만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왕구가 죽어도 아니나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이게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요. 이 700만 달러 수사가. 뭐냐? 검찰이 이 700만 달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기부 자금 400억 원이 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으로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빙고! 이게 바로 안풍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안기부 돈 갖다가 안기부 돈 누구 돈이야? 씨발 국민 세금 돈 아니야? 이게 왜 신한국당으로 가? 그러니까 에이 나쁘시게. 야, 얘는 단위가 다르다 확실히. 그러니까 봐. 아유, 첫대기 할 때는 얼마를 처먹었는데.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 그 DNA는 영원합니다. 남자가 바람 피는 거하고 여자 패는 거 고칠 수 없듯이. 신한국당 애들이 와이로 먹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자, 2000년 10월 수감 중이던 호기춘은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호기춘의 석방엔 프랑스 당국의 물밑 교섭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법원에 탄원서를 써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까리유는 프랑스 대외무역 첨사관이자 한국산업자원부의 외국인 투자 자문관으로서 활동 등을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 데네르 훈장을 받는 등 두 나라 관계에 중요한 인물이다. 시라크 대통령 방한 전에 호기춘을 꼭 석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프랑스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프랑스 외교와 우리 외교의 차이점이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 그러니까 호기춘이도 범죄자잖아. 그렇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호기춘이 씨발 완전한 프랑스 사람도 아니요. 프랑스 사람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도 꺼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나 몰라라 하지? 그치. 나쁜 놈의 새끼들. 이런 건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자, 결국은 호기춘은 김대중 시라크 정상회담 직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뭐 김대중의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경북 고속철도 사업 로비 사업은 아무런 실책 없는 사건으로 끝이 났고 구속된 사람은 호기춘 딸랑 한 명, 그다음에 로비를 받았다고 하는 황명수 의원 한 명 정도로 끝이 나는 덮어진 아주 냄새가 똥구리 나는 그런 로비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저번 주에 린다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또 헌증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김정호하고 친했다 그랬는데, 김정호가 살아있었으면 실명을 안 밝혔을 것이다. 이 사람, 그러니까 린다김이, 실명을 밝혀서 내가 그 사람이랑 어떻게 했다고 한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이후락, 박종규, 다 죽은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다 이니셜 처리했지. 근데, 살아있는데 실명을 언급한 사람 딱 한 명입니다. 누구? 영화감독, 신상옥이 날 픽업했다. 그리고 신상옥 영화감독 밑에서 영화를 찍다가 중간에 엎어졌다. 우리 저 김 아저씨가 반대해가지고. 근데 신상옥 감독은요, 난 그런 여자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 그럼 누가 진짜인 거야? 모르지 씨발래 어떻게 알아. 신상옥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랬고요. 이 양반 말이 더 웃긴 게 김 아저씨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 갔다 했잖아. 네. 근데 그 전에 신상옥 감독의 도움으로 일본을 먼저 갔다 그랬어요. 77년에. 네. 그런데 린다김이 70년대 후반에 방송국에서 가수 활동을 했다는 걸 본 사람들이 여러 번 증언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77년에 외국으로 갔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진짜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저 린다김 특집을 하고요. 린다김 실시금 1위 올랐어요. 네. 바로 그날 당일날 린다김 올랐는데, 내가 뭐 김씨 아저씨 누군지 말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 그 댓글 그러던 게 있더라고. 아니 린다김 씨가 연관검색에 나오던데 누군지 뭐 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그러는데 린다김 연관검색에 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 방송 나가고 난 뒤에 올라온 거예요 연관검색에. 그러니까 우리 힌트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이것저것 쳐본 것 같아. 일본에서 공부한 10살 많은 야구단을 운영하는 당시 재벌이세? 지금은 재벌. 딱 나오잖아 누군지. 싹 나오죠. 근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하여튼 나도 그랬다고, 모르겠어.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재밌는,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검 1일까지 하는 방송에 불구하고, 씨발, 팟빵 게시판은 린다김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휴, 참네. 안 됐어. 하여튼, 자, 이번 시간을 끝으로 로비스트 특집은 마무리됩니다. 로비스트 1, 2, 3를 쭉 했습니다. 로비스트 특집 1에서는 최강의 로비스트. 박동선 씨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린다김, 세 번째는 경부고속철도의 강기 씨를 얘기했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로비스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뭐 최기선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네.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 나갈 수는 없고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비스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자기들이 애국자였다는 거야. 박동선, 린다긴, 강기 다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 지들은 사익 존나 챙겨놓고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시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자, 이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대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은 그 로비의 결과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 경부고속철도 괜찮나 떼제배? 난 그거 잘 모르겠어 솔직히. 다른 거면 어땠을까? 그건 뭐 상상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로비스트 특집을 통해서 느낀 게 우리나라 국격 참 떨어지는구나. 물론 로비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외국은 상례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개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업들, 특히나 국방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뭔가를 딸 때 로비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좀 큰 이익을 받고 우리나라가 로비를 받을 때는 좀 공정하고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 우리나라가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린다김의 케이스를 보고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린다김은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그걸 다. 근데 5%의 진실에다가 구라를 한 95% 섞어가지고 포장을 잘했기 때문에 린다김은 허언증은 아니고 뭐 일종의 자기 포장을 잘하는 사람? 과대망상? 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 또 군수 사업이 그런 과대망상에 가까운 여자의 손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건 참으로 웃기고 슬픈 코미디, 블랙 코미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로비스트 3편에서 얘기했던 것도요.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행위가 뭐 타이틀은 좋죠. 국익을 위해.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익을 나눠 먹었던 놈들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야 이 나라가 좀 더 깨끗해지고 진짜 의미 좋은 로비스트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세련된 로비스트가? 그런 때가 제 시대에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절망스럽지만. 네, 이상입니다. 그래, 사실 뭐, 우리도 뭐 외국에 물건 많이 팔잖아요. 파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로비스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봐서는 정말 국위를 위해서 키울 필요도 있지 않냐? 외국에 갔다가 할 수 있는. 클라라? 클라라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호구처럼 해서 당했고, 사실, 우리가 세 편의 로비스트 특집을 했지만, 여기 여러 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진짜 로비스트는 박동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린다김이 우리 저 방송에 언급했지만, 군수에 관계자는 원래 로비스트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소개받을 때도 그냥 무역업자로 소개받고 왔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장관들이 정해놓고, 린다김한테 거기 가서 로비스트 네가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못 따냈잖아. 그러니까 세계 이름이 알려진 로비스트가 아니었다고, 군수업체에서. 이름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강기도 원래 로비스트가 아니에요.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프랑스 쪽에서 미리 먼저 가가지고 나라에 한국에 가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 거고. 스카웃을 한 거지. 최만석도 마찬가지죠. 최만석 어제 로비 해봤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스트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다 어떻게 돈으로 하려고 혹은 돈 이외에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미국 로비스트들은 이렇게 돈 갖고 처벌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품질을 어필하고 그러겠지. 그렇죠. 또 미국 그 로비스트한테 로비를 받는 미국의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권력자들은 돈 받고 씨발 해주고 이런 거 잘 없잖아. 근데 우리는 씨발 툭하면 돈으로 어때 해결하려고 이런 DNA가 우리가 있지 않나. 이번 8명의 리스트를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쓸데없이 씨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을 정당하지 못한 돈을 쳐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 그렇잖아요.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지. 아니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야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만간에 밝혀지겠죠. 저는 밝혀지리라고 보고 1호 첫 빠따 수사 대상은 100% 판표형. 홍준표다. 왕구형 때문에 저기 비타500 주가만 올라갔어. 그러게. 비타오백 회장님 아주 한방미소를 지금 띄고 있다. 광동제약.
그렇습니다. 어쨌든 로비 앞으로 아마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로비를 합법화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겠지만 저희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언급해드렸지만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쳐지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스를 합법화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장점보다 부작용, 단점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구만. 네. 또 우연찮게 또 로비스트 특집을 하면서 이런 와이로 문제가 같이 터지는 바람에 또 연결이 됐네요.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차떼기 한번 할까요? 좋지 한번 가? 차떼기 한번 이놈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서 처먹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젤펀딩 소개해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짱가, 박혜정, 차차와 티타임, 참치곤, 골드문트, 마르틴의 손, 송주의, 임미선, 박주희, 정소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